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오늘은 96페이지 145번부터 나가야죠. 오늘은 그 소년사법정책론 관련 문제는 다 끝내도록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145번 보호소년법에 대해서 1번 보시면 보호소년 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 16세 미만인자와 16세 이상인자 등의 그 기준에 따라서 분리수용한다. 그래서 분리수용의 그 기준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그런데 과거에 이 보호소년법에서는 16세 미만인자와 16세 이상인자도 분리수용 기준이 됐었다. 그러나 현행 보호소년법에서는 이 나이에 따른 분리수용 기준은 삭제가 됐다 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주의할 것은 앞으로 이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 이것을 살며시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으로 바꾸는 함정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그리고 145번에 있어서 2번은 징계 7가지 그 징계 종류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자동적으로 3가지 징계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그 3가지에는 이 텔레비전 시청 제한과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이지, 여기 안기법으로 제시했듯이 훈계, 원봉, 사과는 근신과 함께 부과되는 종류가 아니다 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서면사과의 경우에는 이 다른 그 징계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 근신에 대해서는 함께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다 하는 점에서 특히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훈계, 원봉, 금치는 함께 부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훈계와 원내 봉사활동, 금치는 각각 한 종류로만 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금치하고 훈계 이렇게 같이 2가지 이상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징계 중에서 함께 부과할 수 없는 그 징계는 3종류, 훈계, 원봉, 근신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였고, 그러니까 이 서면 사과는 다른 징계와 함께 부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근신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지금 이 봉사활동보다도 이 서면 사과를 집어넣었을 때 아차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 바로 기억나죠? 이 보호장비는 절대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의 우려가 큰 때 한해서만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교묘하게 함정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명분으로도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이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이런 목욕탕, 화장실 등에도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됐다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음 문제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46번 보시면은 기억,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계속 수용할 수 있다 하면 정확히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 여기에 본인의 신청, 이 부분에서 이제 보호자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 아니면 절대로 계속 수용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신청했을지라도 이렇게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은 계속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이것이 왜 헷갈리기가 쉽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외출 조항하고 니을에 있어서 외출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출의 경우에는 바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출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라든가 이런 거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보호자의 신청 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출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허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계속 수용 이것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자, 니은 보호소년이 친권자와 면회할 때 참석하지 아니한다로 잘 바꾸죠. 이 참석하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변호인과 보조인과 면회할 때 있죠. 그렇지. 이 친권자, 보호자와 면회할 때에도 이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변호인, 보조인과 면회할 때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하지만은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을 지켜볼 수는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있어서 여성인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여성 소속 공무원이 참여해야 되고, 남성인 보호소년인 경우에는 남성 소속 공무원만 참여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였어요? 이런 이 목욕탕 등에 CCTV 영상 정보 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 할 수 있다면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매우 클 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영상 정보 처리기기로 이렇게 알몸을 비춰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웬만한 요건 가지고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가 큰 때만 할 수 있다지 우려가 있는 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차원적인 함정으로 출제가 된다면, 자해 등자를 빼버리고 자해의 우려가 큰 때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틀린 선지가 되죠. 자해 등이지 자해 우려가 큰 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해는 뭐예요? 자살도 해당되고 도주, 손괴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손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살의 우려가 큰 때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해 우려가 큰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니을이 있어서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과 전화통화도 허가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전화통화, 면회, 편지에 관한 그 규정, 이것은 시험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표도 법령 강의에서 3개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 나오면 바로바로 해당 법령을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위험에 있어서 소년 원장이나 소년 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희망하거나 희망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 등이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소년원이나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생활실 수용은 혼거가 원칙이지 독거가 원칙이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혼거가 원칙이지만 이렇게 독거, 혼자서 생활실에서 생활하도록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 조항이 이거죠. 그래서 보호소년 등이 희망했을 때에도 이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소장이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호소년 등이 희망한 경우에 하나여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생활실 수용은 좀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에요, 몇 명 이하예요. 그렇죠. 4명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활실 수용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실하게 그 숫자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147번 보시면은, 자, 147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2개 하도록 하세요.
1번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육상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으로 이송하는 경우 시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하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이 소년원장이 이송 시킬 때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법에서도 역시 이 소년 원장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이송은 현행 보호소년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년 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이 보호 및 교정적인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도 있고 검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 맞는데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바꾸는 함정도 특히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해주면서 더 난도를 높여가지고 적당한 자로 하여금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한다 이렇게 바꿨죠. 적당한 자로 하여금 이렇게 친권자 후견인의 직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직접 친권자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원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한번 법원의 허가지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다. 항상 보호소년법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법원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항상 이런 거 법원이나 법무부 장관 들어있는 선지가 있으면 함정 아닌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 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제18조 면회 편지 전화통화는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9번 문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설문이 등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다면 이 법률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 선지로 들어있으면 그 선지 자체는 맞는 내용이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틀린 정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왜 그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은, 자, 3번 선지를 보면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자, 이 내용은 우리나라 법 전체 체계로 볼 때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다면은 이 3번 내용, 이것은 내용 자체는 옳지만은 문제의 설문 취지상 틀린 정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라 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중에서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틀린 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내용은 소년법의 규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설문에 있어서 어느 한 법률에 대해서만 가지고 판단하도록 출제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현행법 전체에 대해서 기준 삼아서 출제한 문제인지, 이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3번 내용,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나 또는 뭐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정보의 공개 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법원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이 소년에 대해서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건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틀린 선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변형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제자 가면 내보세요. 그렇지. 형의 선고를 위하는 경우를 살며시 형의 집행을 위하는 경우로 바꾸면 잘 속아요. 그래서 선고 위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선고 위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집행 위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해요. 그리고 1번에 있어서 성매매 앞장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로 걸려들죠. 당연히 이 성매매 상대방이 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보호 처분을 할 수 없다 하면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어떤 그 보호 처분은 그런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조치예요. 그래서 보호 처분은 할 수 없다 아니라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 149번처럼 이렇게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선지가 명백하게 틀렸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훈련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번, 3번, 4번은 그냥 읽을 필요 없이 다음 문제로 건너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형사정책이나 교정학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뭐 95점, 90점 이렇게 고득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간 전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00분 동안에 영어 시험도 동시에 이렇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제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20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최소한 30분 정도 시간을 확보해야만이 제대로 실력 발휘해서 풀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교정학이나 이 형사정책을 20분 풀어가지고 그렇게 뭐 90점 이상 득점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득점이 아니야. 시간도 적어도 8분에서 10분은 아껴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형사정책과 이 교정학은 문제 빨리 푸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도 항상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과목부터 먼저 풀기 시작을 해야지, 영어부터 풀기 시작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실전 시험하고 똑같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놓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보호직에 있어서 형사정책, 한국사 이렇게 이런 것을 맨 먼저 풀도록 해야지, 영어나 국어를 맨 먼저 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큰 실수다 하는 건, 그런 것들을 또 평상시에 항상 생각을 하세요.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잘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연습까지 하지 않으면은 정말 실력은 좋은데 실수를 많이 한다든가 시간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것 실력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평상시에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상 응용지문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3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148번 하게 되면은 보호장비의 그 종류 하면 바로 보호장비의 종류에서 암기법 문장 떠오르죠. 뭐예요? 소년 머리 보호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자, 다 함께 합창 한번 해보세요. 소년 머리 보호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보호장비의 종류 구분하는 문제, 당연히 소년 머리 보호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하니까 발목 보호장비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발목 보호장비는 교정직 같은 경우는 헷갈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 발목 보호장비, 이것은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보호장비의 한 종류에 속하죠. 보복도 형집행법에서는 보호장비고, 그렇지만 보호소년 등이 처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장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세부적인 그 조항에 있어서 경고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자충격기와 가스총, 이것은 경고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포수대는
경고 없이 사용한다 했죠. 그리고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 장비는 포수대만 해당되는 거지, 이 머리 보호 장비나 전자 충격기, 가스총은 호송할 때 사용한다, 끼워 넣기로 하게 되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보호 장비의 종류도 그 세부적인 규정 내용까지 정리하도록 하세요. 150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그 보완처분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죠. 공개명령, 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 자, 그래서 1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일종의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구하는 사회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돼 가지고 본질을 달리한다 하는 것. 그래서 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종류에 속한다. 2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 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최초 공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용되는 그런 거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그래서 이 1개월 이내 이것을 1주 이내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숫자 1개월 기억하고, 그리고 단위에 있어서도 이 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이 고지명령 경과 기간 1개월 이내, 이것도 해설에 되어 있듯이 금고 이상 실형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고, 그 다음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날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하는 거. 그래서 그 1개월 이내라는 것하고 그 세 가지 기준, 시점, 이것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 3번에 있어서 아청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명령 등의 애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심 판결 선고시가 아니다 했고, 사실심 판결 선고시니까 1심과 항소심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이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집행한다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한다 하는 것,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있어서 법원은 고지명령 판결 이후 확정되면은 판결문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달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하고 법무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절차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151번 보시죠. 151번 이것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으니까 별표 하나 하도록 하세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번에서 좀 세부적인 규정이죠. 13세 미만인 사람, 신체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소시효의 애외에 특별 규정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3세 미만인 사람이나, 여기서도 그 나이까지도 확실히 기억을 해야죠. 14세 미만이 아니야. 13세 미만. 그리고 신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는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이걸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오자가 있으니까 인한이죠. 이걸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이러한 이 사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는 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신상 등의 공개는
형사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의 결정이 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과거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이 법률이 나왔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원의 판결로서 신상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공개 대상 범죄를 범한 자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법률에 있어서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하는 거. 151번 해상 응용지문은 뭐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 그 정해놨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같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153번 보시면 자 1번 국가는 피해 아동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회복을 위하여 성매매 상담소 상담센터 이러한 그 치료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2번에 있어서 검사 사법경찰관 성매매 피해 아동 등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에 여성가족부 장관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지 소년부에 통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과거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년부에 통지해야 된다 하면 그건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거. 그리고 1번에 있어서도 여기 국가는 이런 그 피해 아동 등에 대해서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그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필요적 규정인가 의무적 규정인가 이것을 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그 선지가 이렇게 필요적 규정과 의무적 규정 가지고 출제했을 때는 뒤바꾸는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하는 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도록 하세요. 3번에 있어서 여가부 장관은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시설, 상담시설 등과 조치를 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 통지를 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다이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이렇게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검사는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는 아동 청소년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지. 여기에서도 역시 함정으로 유도할 때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속아요. 그래서 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154번. 154번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시읒까지만 있어가지고, 시읒 그 다음에 이렇게 부호를 찾으려 하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시읒까지 해서 정리를 내가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틀린 내용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디귿 보시면은 법원은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최대 15년까지, 자 15년 이것도 이 특별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숫자로서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5년 이것은 먼저 치료감호등하는 법률에 있어서 심신장애자나 그리고 정신성적장애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는 최장 15년까지죠. 그리고 알코올 약물 중독자는 2년까지였어요. 거기서도 그 15년 나왔고,
그 다음에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있어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도 최대 15년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15년하고 이렇게 헷갈리도록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서 이렇게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이런 걸 구분하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이것은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해설에서 그 정리해 놨듯이 10년에서 30년까지죠. 그래서 10년에서 그 30년까지 제한 기간이지 15년 이내가 아니다 하는 거. 그 점 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을 기초적인 내용이죠. 이 공개명령 집행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은 성폭력범죄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아니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 하면 아차하면 속을 수가 있죠. 자,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성인의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옷이 틀렸나요? 시옷. 이 고지명령을 받은 자는 공개명령을 받은 자라 보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지명령을 받은 자가 근무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라면 출소한 날로부터 아까 이 공개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소한 날이 아니라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집행해야 된다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응도 전형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자, 모든, 이것은 과거에는 이 내용이 맞았죠. 근데 지금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취업제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결정이 나왔다 했어요.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업제 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죠. 그리고 10년 동안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바꿨죠. 자, 그래서 무조건 10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아주 강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조문들도 중요한 내용들만 여기서 선별해서 정리했으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세요. 155번 보시면은 소년법에 대한 그 특칙 규정. 자, 이것도 앞에서 뭐 정리했던 내용들 반복되는 거니까 4번만 간단히 볼까요? 소년범죄자 가석방 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을 간주한다 그랬는데, 이 가석방은 소년에 대한 특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소년에 대한 특칙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가석방은 소년법에서 소년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소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경우에 실효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제도만 인정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실효되지 아니하고 않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라. 그래서 1번처럼 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 과실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처분 취소되지 아니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성인 같으면은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면 무조건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랬죠. 실효된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소년의 경우는 실효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가석방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특칙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도 여기에서 다룬 내용 정도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청소년 보호법까지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다시 한번 연령이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제외한다는 특별 규정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1번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에요.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포장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자체장 등으로 하여금 이렇게 통행 금지 구역 그리고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누구든지 청소년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런 것은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무효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내용이 틀려 있고, 그리고 뭐 4번에 있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 16세죠. 16세 미만인 청소년인 경우에 친권자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건, 이것도 14세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헷갈리도록 이렇게 바꿔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16세 18세가 아니라 16세다 하는 거. 그리고 바톨라스와 밀러가 소년 교정의 모형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의료 모형과 조정 모형, 범죄 통제 모형, 최소 제한 모형이죠. 바톨라스와 밀러의 그 소년 교정 모형에는 재통합 모형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 4가지가 바톨라스와 밀러가 제시했던 소년 교정 모델의 종류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58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4가지 소년 교정 모델의 그 특징 구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159번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건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이게 별표 2개 가지고 바톨라스와 밀러의 소년 교정 모델에 있어서 의료 모형 하게 되면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범죄를 범한 사람을 병자로 취급하는 그런 모델이다 했죠. 그래서 의료 모델은 비행소년은 자신이 형대할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열등성에 의해서 결함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병질자로 봐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 모델, 메디칼 모델을 치료 모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적응 모델, 이것은 이 절충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이 범죄를 범한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존재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도 범죄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적응 모델이죠. 그래서 적응 모델에 있어서는 이렇게 범죄자 스스로가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인 결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는 것. 자, 그래서 할 수 없다가 틀렸죠.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범죄 통제 모델 하게 되면은 문자 그대로 통제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처분보다도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청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져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강경 대응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범죄 통제 모델이다. 그리고 낙인 이론과 관련해서 제시됐던 것이 최소 제한 모델이다. 그래서 우범 소년에 대해서 이 사법기관에서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이 낙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범 소년이나 가벼운 비행 소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델의 종류, 그 특징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의료 모델은 응보적인 처벌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치료 처우만을 인정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결정론과 국친사상, 실중주의의 바탕을 둔 처우 모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조정 모델의 경우에도 이 처우를 강조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자유의지론도 인정을 한다 하는 거. 그리고 범죄 통제 모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관대한 치료 처우보다는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거. 강경 대응 정책. 그리고 최소 제한 모델은 뭐 처벌이 됐건 처우가 됐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주의비행이라든가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0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그 강조했던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60번 이것은 그 바톨라스의 교정 처음 모델이 아니니까 좀 보충해서 보도록 할까요? 제트환 모델이 있는데, 이 제트환 모델 이것은 당연히 재통합의 그 철학의 그 기초에서 범죄자의 사회 그 재통합을 돕는 데 그 초점을 맞추는 처음 모델이다. 그렇지만은 이 결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재통합 모델은 이 생물학적 결정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의료 모델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재통합 모델이나 의료 모델도 이렇게 처우를 강조하는 거지만 처벌보다는 처우를 강조하는 입장이지만은 재통합 모델에서는 생물학적 결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했고, 그 다음에 정의 모델 이것은 바톨라스의 그 모델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년 교정 모델 전체로 했을 때 알아둘 내용이야. 정의 모델은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 개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소년 범죄 치료 교정이 객체로 전락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책임만큼 거기에 상하는 형벌이 부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의 모델이죠. 그래서 정의 모델 이것도 이 형벌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했어요. 그래서 특히 교정직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이런 그 정의 모델 내지 사법 모델, 공정 모델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재통합 모델에 대해서도 그 특징,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보호직 학생들은 여기에 소개된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년 사법정책론은 오늘 그 마치도록 하고, 이 진도표는 내가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진도표 쫙 해놓고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강의가 소홀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학원 강의 같으면 어차피 딱 그 횟수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건너뛸 부분 건너뛰고 뭐 생략할 부분 생략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요. 그런데 이번 이런 그 유튜브 내가 강의를 한 것은 과외하는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게 해주기 위해서 욕심껏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서 시간 딱 정해져 놓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이해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그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좀 설명을 해준다면은 내가 다음 월요일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서요. 4시간씩 연속적으로 20회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감부 범죄학 강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한 번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이 유튜브 강의를 좀 중단하고, 그리고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내년 시험 3월 23일로 이렇게 좀 당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여러분들 이 객관식 강의도 끝내줘야 돼요. 법령 강의하고. 그래서 12월 13일부터는 이 객관식 강의하고 법령 강의를 매일 1강씩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강의 없는 그 공백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20문제씩 딱딱 끊어가지고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특히 부족한가, 그래서 그런 것을 혼자서 보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강의 통해서 집중해서 내가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은 그 회독수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이 강의는 12월 13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매일 1회씩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좀 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다른 과목에 집중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 배분을 좀 잘 해놓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